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또 4,500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장중에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활약도 시장 상승에 보탬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전반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AI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개막식 행사에서 새로운 로봇을 공개한 데다가 구글과의 협력 소식까지 알리면서 계열사 전반의 주가가 활짝 웃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오픈 브리핑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A컷 그림으로는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 행사에서 열린 현대차의 미디어데이 관련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자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세계 최초로 실물 시연을 했습니다. 이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동안의 로봇 노하우를 집결시킨 이 결과물인데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무빙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틀라스의 관절은 더 유연해졌고 머리는 더 똑똑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전동식, 연구형 그리고 개발형의 두 가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탑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습 능력을 하루 만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직접 충전소로 이동해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작업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을 탑재했기 때문에 실제 제조 현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를 탑재해서 정교한 기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방향을 인식할 수 있고요. 목도 360도 이상 돌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최대 50kg의 무게를 또 들 수 있고요. 2.3m의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0도씨에서 40도씨 환경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는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을 받아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아틀라스를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앞으로 인간과의 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아틀라스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서 구글과 피지컬 AI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33만 원 선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파른 주가 흐름을 연출해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가 손을 잡았고요. 미래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경우에는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 조직입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멀티모달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와의 협업 소식을 밝힌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보틱스 경쟁력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해서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주도하겠다라는 것이 양사의 입장이었고요. 특히나 복잡한 로봇 제어를 위한 AI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휴머노이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내 신형 아틀라스를 현대차 그룹과 구글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납품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오늘 주가에도 강력한 호재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의 자동차 대신에 로봇을 내세우고 있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제 위기 요인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경우에도 올해 2026년은 위기 요인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 수익성 악화, 경쟁사들의 빠른 시장 침투 등의 대내외적 악재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한 생존 해법으로 AI 로보틱스의 대전환을 꼽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로 이제 대변되는 AI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기술이 제조와 모빌리티의 혁신이자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다양한 행보 역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모비스가 내부 공간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을 또 이번 CES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HWD인데 HDW가 탑재된 새로운 솔루션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HWD의 경우에는 차량 전면 유리창 전체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바꿔준 기술입니다. 마치 미래 자동차 같이 신기한 기술인데 운전자 그리고 동행자와의 화면 분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동행자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계열사들의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로 33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여준 가운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최대 47만 원까지 높인 상황인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34만 원대 목표 주가로 상향을 하면서 2026년 올해는 점진적인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멀티플 리레이팅 여부가 결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CES에서 보여준 로봇 기술이 사업화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유안타증권에서도 3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기말 환율 하락에 더 반가운 미국 시장의 믹스 계산이라면서 이러한 점들이 4분기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NH에서도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2026년은 현대차의 해가 될 것으로 봤고요. 신사업이 부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중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올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47만 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손익 반등 시점이라면서 이번 4분기 매출이 49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대를 예상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2%가량 성장한 수치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주가도 새로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켓 A컷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김주영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현재 구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쉬어가는가 했지만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4,300, 4,450 이후 오늘 4,500선을 돌파해냈고요. 반도체주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CS2026 관련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간 기대감으로 올랐던 로봇주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반면에 젠슨왕 CEO가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해서 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에는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또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반도체 주들이 쉬어가면서 장중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오늘 결국 상승 전환했고요. 4,5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4,506포인트가 일중 고점이자 사상 최고치였는데 현재 구간에는 다시 4,4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반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9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95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갔지만 오늘 바이오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1조 이상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2조 이상 담아냈던 외국인인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안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8,600억 원 이상 순매수, 기관의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9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코스닥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주목하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정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방산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정부의 정권 개입 다음 타깃은 이란이나 쿠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면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주 비중 확대를 언급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같이 확인해 보시죠. 포메탈의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 9% 급등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7.7%, LIG 넥스원 4%,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3%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증권주에도 투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다수의 증권사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에만 5,000포인트 도달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증권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간 상승 주도를 했던 이 주체는 개인이었는데 현재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 상방을 이끌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구간 미래에셋증권 11% 급등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6.5%, 유한타는 5.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3.4%, 하나투자증권은 3%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시장 흐름 같이 짚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4,50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오늘 뭐 좀 쉬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은 파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도 개인이 힘을 보태주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4,5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서 종목 찾아보면서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자, 앞에서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현대차가 새벽에 이제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기다렸고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지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도대체 로봇은 만들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공개적으로 아예 보여준 겁니다. 영상을 저도 찾아봐서 이렇게 캡처를 좀 해봤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중국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뭐 움직임도 굉장히 유연한 것 같고 이 각도나 장소에 상관없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의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 피지컬 AI에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틀라스가 뭐 키나 무게, 뭐 구동 방식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인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된 칩을 사용을 해서 만든 것이 아틀라스고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동을 하려면 이 영상 자체가 이 자동차 공장에서 이 아틀라스가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제로 2028년부터는 미국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대차 그룹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미국 공장부터 자동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역시 시사해주는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여기에다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을 만들 때 뭐 하드웨어 쪽은 어쨌든 잘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파운데이션 AI 파운데이션 모델 흔한 말로 이 안에 구동하는 이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글의 딥마인드와 함께 협업을 해가면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게 연속성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의선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AI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만큼 뭐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현대차 그룹 내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파이팅을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걸로도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AI 쪽에 어쨌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의선 회장이 중국에 가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줬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중국의 생산 판매를 늘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알령 막히면서 현대차도 큰 타격을 봤었는데 현대차를 이제 중국에서 거의 사질 않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차근차근 좀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시그널로 봤을 때도 중국 쪽의 시장도 이제 다시 열릴 수 있다라는 것도 현대차의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종목의 흐름을 볼까요?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현대차도 1% 내외 상승세, 현대오토에버가 장 초반에는 1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쭉 달면서 내려왔고 반면에 현대글로비스는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공개했으니까 다음 단계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스닥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스닥 상장을 하고 나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올해 아마 차근차근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종목들이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아나 현대모비스는 오늘 그닥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일단은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역시 CES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더 봐야 될 텐데요. SK하이닉스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오늘은 SK하이닉스인데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조금 하락으로 출발을 하더니 지금은 상승을 전환을 해버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4,500포인트 넘어가는 건 아마 SK하이닉스 때문인 것 같은데 자, 젠스랑의 오늘 CES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작년보다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젠스랑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지금 젠스랑의 시선은 로봇과 자율주행에 꽂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90분 특별 연설을 했는데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 도래한다 올해 선언을 했고 이러면서 베라루빈이라는 이 새로운 또 AI 가속기를 공개를 하고 이게 지금 전면 양산 체제에 돌입을 했다. 올해부터는 이제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라루빈의 소캠2도 들어가게 되고 HBM4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베라루빈의 소캠과 HBM4를 엄청나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회사의 경쟁이 더 오래 심화될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또 대거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젠스랑 CEO 뒤에
LG의 클로이드,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딱 전시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이런 회사랑 우리가 로봇 관련된 협업도 하고 있다. 그리고 벤츠와는 자율주행 협력을 해서 1분기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시될 거다라는 식의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 전환이 됐네요. 삼성전자도 지금 강보합권 상승이 전환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이 오늘 SK하이닉스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갭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가 넘게 올라가면서 17만 6천 원대. 반면에 HL만도나 SOS랩,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SOS랩은 최근에 추세가 좋으니까 오늘도 상승 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장 초반부터 불을 뿜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리포트가 좀 발행이 됐어요. 상상인증권에서 미래에셋증권 작년 4분기 실적 역대급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지금 미래에셋 그룹에서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최대 수혜주 빠르게 튀어 올랐는데 미래에셋 증권도 찐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3분기에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한 게 2천억 원 정도인데 그게 3분기에는 평가되는 게 한 6천에서 7천억 정도로 평가가 될 건데 4분기 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이게 가치가 더 튀어올라서 1조가 넘어갈 거다라고 이걸 평가를 하면 이걸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을 하면 4분기 미래에셋증권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니까 오늘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뭐 증권주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많이 투자를 해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수 추종하고 거래가 많아져야 되는데 역시 오늘도 지금 지수가 또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뭐 1분기 안에 5,000피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주식 거래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증권주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셋증권은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올해 이제 정부에서 자사주 매입 의무 소각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생각보다 자사주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23%나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세 가지 스페이스X, 증권 활황, 자사주 매입 의무 소강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미래에셋증권 코스피 5,000피 갈 때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증권주들의 오늘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미래에셋증권 여전히 10% 넘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6.7% 가까이. 미래에셋 벤처투자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와 연관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많은 증권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주들의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의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종목들 체크해보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민수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실지 첫 번째로 선택해 주신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사실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네이버가 3에서 4%대 올라가고 있는데 자, 대표님 네이버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네, 갈 때가 되니까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일단 네이버를 바라보면서 일단 글로벌 대비해서 국내 쪽에서도 AI 관련된 주자들이 있는데 너무 좀 소외되지 않았나 라는 쪽들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벌써부터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이제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들은 외국인들 쪽에서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 규모가 좀 더 확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오늘 주식은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매수하는 쪽들은 부각을 받는 과정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쯤이면
관련된 지수가 이제 4,500선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키 맞추기도 들어가야 될 어떤 섹터의 변화가 좀 들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검색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서 연결되는 광고, 그리고 또 네이버 스토어와 관련된 커머스 쪽, 그리고 또 네이버 안에 있는 컨텐츠 쪽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핀테크 관련된 쪽들도 두나무와의 지분 스왑을 통해서 이제 또 영역을 넓혀갈 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한때 네이버를 바라보면서 드는 이 흐름은 일단 AI 시대에 정확하게 기존에 있던 이제 광고와 연결될 수 있는 검색 쪽으로, 검색이 이제 저희가 보통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녹색 창에 쳤던 모습들이었죠. 근데 그게 AI 시대에 과연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네이버에 대한 검색보다는 요즘 뭐 챗 GPT나 뭐 퍼플렉시티나 뭐 제미나이 이런 쪽으로 가서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검색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위축에 대한 부담감들을 주가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보여줄 수 있는 쪽들은 그래도 AI 관련된 쪽에서 하이퍼클로버 X죠. 이쪽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충분히 검색이나 그리고 또 커머스 광고, 컨텐츠까지 다 연결돼서 사용자에 맞게 또 원하는 바를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앞으로의 기술 고도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쪽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시간도 좀 더 걸릴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아직 고민 좀 있던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지난 가을 때 나왔었던 어떻게 이제 엔비디아의 6만 장 정도의 최신 GPU를 확보했다. 블랙웰 시리즈 쪽이죠. 이쪽을 확보했던 차원에서 그때 나왔던 엔비디아 CEO의 한국 방문과 함께 어떤 전격적인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앞으로는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겠다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채워가는 모습들이겠죠. 그러면 이게 당장은 일단 데이터 센터 세우고 또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만한 저력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당장은 일단 여전히 AI 기반으로 들어가는 이제 광고 자동화 쪽과 또 그에 연관되는 AD 부스트 검색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쇼핑까지. 일단 최근에 또 쿠팡 탈팡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이버 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거기서 또 탈팡은 네이버 스토어로 연결되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익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게다가 또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에 뉴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쪽들이 주요 기관들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상망 관련된 쪽에서 국민들한테 통보하는 알림, 고지서 이런 쪽들도 충분히 네이버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것도 하나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외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같이 연결되는 사우디 네이버 아라비아라는 쪽을 설립을 해서 관련된 지도 관련된 기반의 맵이라든가 또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성과를 냈을 때도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선점 효과들을 또 한번 노릴 수 있겠다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관련된 쪽들은 일단 기대만큼 그렇게 강하게 실적이 터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간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작년이 한 2조 2천억대, 그러니까 기존의 한 약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쪽이고 올해도 좀 강하게 되면은 한 2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상향들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보다 좀 빠른 실적 개선세는 AI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체크하겠다는 분위기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네이버의 12개월 선행 PR은 17배다 보니까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웬만한 어떤 AI와 관련된 쪽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는 요인들이 주가에 서서히 작용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수버린 AI 관련된 그리고 요즘 쿠팡의 또 반사이익을 얻는 네이버 쇼핑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네이버를 선택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봤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랑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전력기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하락폭이 좀 깊게 나오는데 이럴 때 오늘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주가가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매물이 커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눌렸다 그러면은 진입을 해봐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수급은 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단기적인 뭐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영향을 끼쳤던 게 HD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장 전에 발표했었던 올해 수주 목표와 매출 목표였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를 42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5% 증가할 것이다 바라보고 있고 매출도 목표치가 4조 3천억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11.8% 증가한 수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지금 가뜩이나 이제 전력 설비 쪽들은 한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일단 계속 성장률은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성장은 한다고 하더라도 10%대가 이게 과연 입맛에 맞는 정도의 성장이냐라고 봤었을 때 요건 좀 아닌데 라는 쪽에 대한 실망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들이죠. 요즘 보게 되면 자고만 일어나게 되면 금, 은, 동, 니켈, 뭐 백금 모든 것들이 다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원자재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 쪽에서는 그를 구성하는 항목적으로 봤었을 때 구리라든가 또 들어가는 중요한 전도성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마진에 대한 위축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그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좀 떠올랐던 모습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압기 쪽들은 워낙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국내 K 변압기 회사들 아니면은 충분하게 고용량 그리고 또 초고압 쪽의 변압기를 누가 생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원자재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충분하게 전가할 능력도 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면서 큰 마진이 이상 없다는 것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은 조금 더 회사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은 2,700억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은 강하게 높고요. 마진도 23%대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줬던 계약이 하나가 나왔는데 미국 내 최대 송전망 운영 전력 회사와 765kV 정도면은 그 초고압 변압기죠. 이쪽들에서 공급 계약까지 들어오는 모습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수주에 대한 확대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아마 목표치보다는 훨씬 더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 마진 이상 없는지 수주가 계속되는지 흐름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실적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D현대일렉트릭 목표치 우리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내 올해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 약간은 성에 안 찰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수주나 실적의 개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포착한 오늘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보다 보니까 시장이 방산주가 강하고요. 네. 방산주와 함께 같이 연결되는 우주항공주. 그래서 관련된 쪽에 모멘텀을 두 가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작지만 강한 회사인 i3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3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6천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주항공 모멘텀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방산 쪽들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한국항공우주 벌써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 변화를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일단 군수 쪽에 들어가는 방산 쪽에 들어가는 적외선 영상 센서 그리고 또 엑스레이 관련된 쪽들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유일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보지 못하는 쪽의 영역들이죠.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 이런 쪽에서 이쪽에 전기파를 보냈다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쪽에서 그 전기파 에너지를 이제 영상 쪽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쪽들. 그래서 많은 영화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열 감지기 쪽에서 사람은 이제 빨간색으로 움직이고 있고 노란색으로 약간 열이 더한 부분들을 움직이면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 쪽에서 가장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K방산에 많이 탑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확대가 되면서 열 영상 카메라, 적외선 센서 쪽에서 탑재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포를 쏠 때 자주포 쪽에서도 같이 거리 측정을 위해서는 또 같이 중요하게 영역을 보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주의 확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2024년도입니다.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8마이크로미터 쪽의 피치 센서라고 하는 쪽이 비냉각형 쪽의 피치 센서 쪽을 설비 투자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양산을 하겠다는 쪽은, 그러면 앞으로 그 민간 기업 쪽에도 어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쪽에 대한 의도가 상당히 크고, 그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흐름들이 높은데, 그쪽이 어디 쓰이냐면 자율주행이라든가, 게다가 또 드론, 우주항공, 게다가 또 의료 쪽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확대될 걸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설비 투자가 완료됐고 올해부터 받았던 수주와 함께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원년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 레벨업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주가의 탄력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분기 실적 보게 되면 꾸준하게 레벨업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만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되는 모습들, 특히 방산주가 안 가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소외되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마련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밸류업과 함께 밸류 확장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동반적인 모습들과 함께 지난번 하락했던 마디 쪽을 봤었을 때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3 시스템 이 방산주를 골라주셨어요. 올해 새해 들어서면서 뭐 반도체도 잘 가지만 조방원이 다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방산주주 안에서도 조금 작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i3 시스템까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개미 투자자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불장 속에서도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증시와 하락 배팅에 나섰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틀 동안 약 1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다. 셀트리온과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이 집중 매도 대상이었다. 반면 자금은 미국으로 향했다. 개인은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을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ETF 역시 S&P 500과 나스닥 100 등 미국 증시 추종 상품에 쏠렸다. 특히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까지 대거 매수했다. 지수가 더 오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움직임이었다. 전문가들은 환율 불안과 반도체 급등에 따른 고점 인식이 개인의 불신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이 실적을 보고 사들이는 동안 개미는 또다시 시장과 반대로 갔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진짜 코스피 5천을 준비해야 돼요, 저희가. 네. 이제 5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금 4,500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단 말이죠. 네. 네. 어떻게 대비할까요? 10% 남았는데 한 번에 간다기보다는 중간에 좀 쉬엄쉬엄 이렇게 숨 고르기도 하면서 네.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0포인트는
작년에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5,000포인트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상 얼마나 가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 당연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여러분 계좌가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만 해도 올라가는 종목들에 비해서 또 쉬어가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고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덜 오른 섹터들, 안 오른 섹터들 아닙니다. 소외된 섹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조금 쉬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좀 아직 덜 오른,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왜 이건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싶은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그 뒤에 뒷받침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주도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나는 4,500까지 못 누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동안 섭섭했던 거 다시 다 이자 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5,000포인트가 됐건 6,000포인트가 됐건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됐건 1,500포인트가 됐건 계좌로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진짜 쉬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보면 네. 시장이 강하기는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고 있다거나 네. 아직 올라가야 하는데 덜 올라간 그런 업종들을 찾아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 이런 업종 가운데 하나인가요? 네, 제가 어제부터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법한 이런 네네. 섹터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대부분 다 소개해드렸던 섹터들이 또 역시나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보틱스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 수혜다 했는데 CES가 현장에서 열리고 있고 리사수가 얘기하고 그쵸, 있고 젠순왕이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컬 AI도 정리해주시고 해서 저 깜짝 놀랐는데, 역시 우리 그 앵커님께서 저랑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라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호흡이 저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CES 하는데 우리 이미 한 달 전에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피지컬 AI까지 정리를 다 했는데 2026년은 AI가 물리적 신체를 얻는 해다. 이게 피지컬 AI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신 정부에서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매년 1월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부 정책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10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에서 올해 우리 기업은 이런 부분을 메인으로 삼고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2월 말부터 1월까지 나오는 현상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 수혜주들을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대기업의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멀리 올라갔는데 이 기업들에서 발표하는 정책들 보시고 현대차, LG전자 등등 이런 기업들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로보틱스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젠슨왕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오픈 AI 샘 울트먼도 그렇고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2026년은 로보틱스 해가 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자동화가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단순 반복하는 이런 찍어내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제 필수 인프라로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업에서 앞장서고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기업에서 백날 투자해봐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안 풀어주면은 막혀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기부에서도 이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 도입 비용 최대 50%까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너무나도 힘들죠. 요즘에 임금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노조도 힘들고 많이 힘들 테니까 로봇으로 대체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라에서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흐름을 알고 가셔야 돼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냥 말로만 지원하는 거냐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냐랑 달라요. 중소기업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전환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결합해서 뭐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하고 보조금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돌봄 의료 케어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급여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는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의 돌봄 케어 로봇 같은 경우 수요가 있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간병비 하면 한 달에 제가 간병인을 써보진 않았지만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400만 원은 400, 들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5개월 치면은 2천만 원짜리 로봇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화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범 사업을 넘어서 이제는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올해가 아니겠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대격변이 일어나는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정책 수혜,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의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 중소형 로봇 비용 도입 이 지원 받는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CES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수혜를 받는 것들까지 해서 올해 내내 로봇주 여러분들이 순환하면서 멋지게 트레이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로봇이 뭐 작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점점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뭐 CES에서도 뭐 간밤에 새벽에 로봇이 거의 도배가 됐었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걸 정부에서 지원하고 구현하기 시작하면 우리 피부에 체감하는 상황이 금방 다가오겠죠. 네. 자, 그러면 종목들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4번 타자 업종 로보틱스 중에 일단은 안타 종목 네. 일로까지 출루를 해야 되죠. 네. 안정적으로 로봇주 뭘 볼까요? 안타 종목 빠르게 가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부동의 아무튼 안타입니다. 네, 로봇의 안타는 무조건 레인보우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K 로봇의 국가대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시즌 1, 시즌 2 역시나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끝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제 한 걸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먼 미래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좀 남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AI 진출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로봇의 진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괜히 수익률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70포인트 넘는데 이게 한 걸음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날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시너지가 폭발해서 널리 퍼진다라고 하면 일단 뭐 2030년 되면 무인 공장도 돌려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괜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CES 2025에서 최고 혁신상을 추사한 게 아니다라는 거. 미리미리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케어 로봇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또 입는 로봇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 주행 보조 로봇도 개발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핏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또 착용해 보신 분들이 괜찮네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아직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이나 여러 가지 양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의료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케어 로봇이나 산업 현장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추세 밴드 쪽으로 이렇게 있다가 하단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예쁘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직도 너무 예쁩니다. 추세 밴드 너무 예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짧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가시니까 가장 든든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안타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미 저희 탑10 종목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기회를 잘 포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루타 종목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로봇주 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종목 뭘까요? 가장 빠르다기보단 이미 가장 빨랐고요. 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워닉홀딩스. 워닉홀딩스요. 아, 보통 이 자리에 로보티즈 많이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쉬고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음봉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쉬더라도 더 움직일 거고 아직 최소한 한 방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방만 노리셔도 우리 야구에서 한 방 잘 맞으면 홈런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홈런 한 방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홈런 한 방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닉홀딩스 시즌 1에서 교육해드리고 이미 2000% 올랐습니다. 네. 연말에 여러분 MVP 종목으로도 설명드렸는데 2000% 2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절에 여기에 자회사 중에 워닝 로보틱스가 있대. 이 기업이 메타에 관심을 받는다네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반짝하다가 에이 잠깐 애모유하고 말겠지 뭐 해서 다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기 때문에 20배나 올라올 수 있던 거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알레그로 핸드 V5를 이번에 CES에서 공개를 하는데 인간의 손은 5개죠. 가장 비슷하게 지금 4개까지 닭도 아니고 조류도 아니고 4개까지는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에 가장 유사한 그리고 이거 손가락만 이렇게 모양만 구현한 게 아니라 이 촉각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계란을 집는데 계란이 깨지지 않게끔 집을 수 있다라는 거. 터치 스크린을 미세하게 조작할 수 이런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촉각 센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를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기술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지컬 AI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원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아직도 개발 단계인 거죠. 4개면 아직 손가락 하나 남았죠.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 더 이렇게 펴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기업은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닉홀딩스는 지금 워닝 로보틱스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두 가지 모멘텀이 사실은 더 있어요. 네. 원래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기업이에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알죠.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큐브, 원익 QNC 등등등등 이 원익 그룹주가 원래부터 중견기업 중에서 굉장히 단단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소부장하면 원익 IPS부터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지주사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반도체 업황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지주사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 종목 소개해드릴 때 PBR이 0.2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0.2 정도, 그 정도로 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10배로 올라가도 제가 볼 땐 더 갈 수 있는 성장성까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배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반도체 쪽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워닉홀딩스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종목 워닉홀딩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이루타 종목으로 워닉홀딩스 밟고요. 자, 이제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준족 멀리도 가고 빠르게도 갈 수 있을 3루타 종목은 로봇주 뭐 볼까요? 네, 우리가 3루타로서 지금 멋지게 한번 이제 멀리 가고 빨리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SPG입니다. SPG요? 네. SPG 같은 경우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구간에서 저희가 이 3루타 종목으로 지정했을 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종목 안 움직이는데 왜 가져나왔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좋은 거 아니야? 안 움직이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네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수급을 못 받은 것뿐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슈를 받을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정부 정책의 수혜주이고 뭐 국무총리가 방문하고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를 조금 덜 받은 게 아니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핏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이렌시스와 함께 SPG 같은 경우는 항상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벤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 눈을 이쪽에 못 돌린 것뿐이지 국내 유일의 정밀 감속기 3종을 양산할 수 있는 업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정밀 감속기 하면 여러분 바로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관절 부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다가 본업인 가정용 모터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되고 있고 미래성장 산업
꾸준히 뻗어나가고 있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벤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하반기에는 쉬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쉬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안하지 않나 싶어요. 대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일 거니까 SPG 같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183% 올라와 있습니다. 말로 없는 시즌2 시작하고 사무타 종목으로 편입한 다음에 183%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 포착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뭐 사이맥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이런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 중에서 SPG가 가장 먼저 활활 타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신규 산업 오버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쉬고 있을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은 1차 상승 후의 휴식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속기의 뭐 또 대표적인 기업이죠. SPG. 조금 3루타 종목으로 길게 멀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도 랭킹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시장이 불타오르는 장이기 때문에 순위가 마구마구 변동이 오고 있고 네. 탱커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네. 엄청나게 오르락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100%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100%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페이지는 조만간 여러분들이 시즌2 안에 100% 아래 종목은 볼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종목이 올라왔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참고로 SOS랩도 고점 부근에 아직 위치해 있고 맞아요. 쉬었다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번 CES에서 모빌리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조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기기 관련주인 이제 LX 일렉트릭, 뭐 제주 반도체 다 고점 부근에 있어서 잠깐 쉬었다 또 움직이는 구간이죠.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페이지가 이렇게 싹 다 바뀔 정도로 돼 있고. 부동의 3위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70%인데 이 페이지까지 밀릴 정도예요. 거기다가 종목들이 이 밑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많은 맞아요. 종목들이 밑에서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끌어내리고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격변이 나오는 시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 하순부터 해서 굉장히 재밌는 순위 변동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더 즐거운 수익률이 여러분 계좌에 쏙쏙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네네. 종목들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예. 1차 목표가 달성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넘었습니다. 예, 드디어 네. 넘었습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여러분. 말로 홈런 가는 거는 당연하고 제가 말로 홈런 목표치라고 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만큼 더 가느냐 굉장히 기대감 갖고 보시면 되고 실적이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전쟁이 끝나도 계속 수준은 이어진다. 자주국방을 위한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만 원 유지되면은 강한 거고요. 100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없는 분들은 더 사셔도 되는, 다시 사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다음 종목도 에어로스페이스네요. 네, 탱커와 또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00% 오늘 돌파를 했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 종목은 그냥 2만 원만 유지해주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2만 원까지 눌린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2만 4천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달리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숨고르기 한 번 하고 달리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니까 스페이스X 상장 때까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로보틱스 관련 말로 없는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으로 골라볼까요? 네, 오늘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SBB 테크를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SBB 테크. 네, 그래서 제가 잊은 게 아니라 깜빡 잊은 게 아니라 이 종목의 타이밍이 이제 정도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좀 더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결코 종목이 안 좋아서 이제 그쵸. 소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들 순서가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날 하필이면 SBB 테크가 타이밍이 조금 가격적으로 아쉬운 거 조금 올라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은 그날 좋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맥스 얼라이언스 참여. 그냥 산업부 주도 하에 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다 동맹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2030 휴머노이드 육성 정책의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 그냥 가장 편안한 종목 중 하나다. 여기에 구동기 쪽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현재 35,000원 아래로 오늘 이렇게 내려와서 위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가격을 전 원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가격이 아니라 쉬는 구간에서 봐야지 뉴스가 나와서 불기둥 뿜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구간에 35,000원 이하에서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되고요. 1차 목표치로는 45,000원, 2차 목표치로는 6만 원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굉장히 높은 목표가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BB테크의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으로 목표가를 6만 원 주셨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로봇주들 이제 CES 끝나고 나서 뭐 지금 또 약간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타이밍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재선 파트너님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하니까요.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기업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지금 실적 스위치는 온. 시장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미뤄지고 있고 환율과 글로벌 변수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은 미래의 이야기보다 이미 확인된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실적이 다시 기준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유동성에서 구조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시장 전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장 기대와 서사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반응했죠. 하지만 지금은 자금의 총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모든 기업을 동시에 평가해줄 여력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도 견디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꿉니다. 이 질문에 답해주는 지표가 바로 실적인 거죠. 두 번째, 오름이 아닌 잔존. 실적 스위치가 켜졌다는 것이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실적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인데요. 자금은 불확실한 기대보다 확인된 흐름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실적은 상승의 촉매가 아니라 탈락을 가르는 필터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숫자보다 지속성. 지금 시장은 단기 호실적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이익, 환율 효과, 비용 조정만으로 만든 숫자는 빠르게 걸러집니다. 대신 시장이 보는 건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 환경 변화에도 유지되는 마진, 그리고 다음 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시성입니다. 같은 실적이라도 구조가 보이는 기업과 숫자만 남은 기업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실적은 희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모두가 오르지 않는 구간에서 실적은 조용히 기업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를 해석하는 시장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젠슨 황 CEO는 CES 2026 특별 연설에서 엔비디아가 직접 구축한 자율주행 스택을 탑재한 첫 차량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시는 미국이 올해 1분기, 유럽은 2분기, 아시아는 하반기로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AI 알파마요를 공개하며 카메라 입력부터 주행 출력까지 전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학습했다고 설명했다. 알파마요는 인간 운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결합해 스스로 추론하며 주행한다. 엔비디아는 여기에 규제와 안전 검증을 위한 클래식 AV 스택을 병행 적용해 이중 안전 구조를 구현했다. 젠슨 황 CEO는 모든 자동차는 결국 AI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가 거대한 로보틱스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지컬 AI가 이제 도로 위에서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 지난해 2025년에 노벨상 수상 분야를 살펴보면요. 단연 양자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양자 역학의 연구학자들이 노벨상의 물리학상에 영예를 안아가면서 이제 양자 역학이 더 이상 이론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본격 양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국내외 기술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롭체인베스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우선 양자 컴퓨터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양자 컴퓨터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말 그대로 양자 역학을 이용한 컴퓨터인데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100%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는 이제 비트라는 체제를 쓰고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씁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컴퓨터는 모든 것들을 이진법화합니다. 0과 1로 모든 것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48자리 수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00, 10, 10, 10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 능력도 좋아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도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를 얼마만큼 통제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 쓰는 큐비트라는 것은 0과 1로 표현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0과 1 중에 하나로 정보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중첩과 얽힘이라는 시스템으로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비트에는 00, 01, 10, 11 원래 이제 컴퓨터에는 4가지 중에 하나만 표현할 수 있었다면 큐비트에서는 00, 01, 10, 11을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트 수가 적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큐비트가 하나씩 많아질수록 중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표현력 자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 큐비트를 20개 정도만 통제할 수 있어도 지금의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수준에 그리고 100개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컴퓨팅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터의 핵심, 결국은 큐비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럼 큐비트 수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단순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큐비트는 이제 외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에도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진동, 정말 미세한 충격에도 이 양자 상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양자 컴퓨터 칩은 손가락 크기 정도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큐비트 양자칩을 통제하기 위한 주변 설비는 대형 냉장고보다 커요. 그리고 영하 273도의 냉동기 안에서 작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극저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큐비트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큐비트 수를 크게 늘리고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양자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1비트의 연산에는 4-5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 슈퍼컴퓨터에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큐비트는 한 100개 정도만 통제를 해도 슈퍼컴퓨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큐비트라는 개념이 핵심이고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기술 패권을 네. 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기술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이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IBM이 이제 양자 컴퓨터 대표 주자인데요. 통제할 수 있는 큐비트가 무려 1121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개수보다는 연산의 정확도를 높인 프로세서를 도입하면서 이제 상용화 과정을 계속해서 밟고 있어요.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를 이 IBM이 가장 크게 선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발주자로 뽑히는 업체는 이제 구글입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최신 칩 윌로우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3년 동안 할 계산을 2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통제
통제할 수 있는 큐비트 수는 현재 최대 105개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통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제할 수 있는 큐비트 수는 10개가 안 되지만 기존의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해서 최대한 빨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빅테크 선두주자는 IBM이지만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나름의 전략으로 좀 양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100개 이상만 통제해도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IBM에서는 1100개 이상의 큐비트를 제어합니다. 그럼 이미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큐비트가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큐비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큐비트가 10,000개라고 해도 하나만 어긋나면 모든 정보가 꽝이거든요. 그래서 완결한 큐비트가 필요한데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큐비트가 IBM이 1100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만 요 물리적 큐비트 1000개 정도를 통제할 때 완전한 큐비트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완전한 큐비트가 100개여야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IBM조차도 완전한, 그러니까 오류 없는 큐비트 한두 개 정도밖에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 컴퓨터 시대는 그만큼 멀었다라는 거죠. 다만 요즘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 기업의 기술력들도 훨씬 더 뛰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려면 한 10년, 20년 멀었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이 시기가 5년 이하까지 단축되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AI 기술에 따라서 이런 그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는 계속해서 당겨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자 컴퓨터 시대가 성큼 다가오게 된다면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현재 암호 체계가 무력화된다라는 불안감도 있던데 향후 그렇다면 암호 체계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는 걸까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지금 시스템은 대부분 뚫립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쓰시는 뭐 메일이라든지 네. 혹시 게임을 한다면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계정들도 사실 다 뚫릴 수가 있다라고 보면 네. 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 시대가 안 왔잖아요. 아직 그런데 안 와서. 이미 우리는 방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암호 기술은 그 공개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C나 스마트폰에 로그인할 때 암호 대부분이 공개키 방식인데 여기서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래서 자연수의 소수 곱으로 나타내는 방식. 요게 이제 100자리 이상만 가도 슈퍼컴퓨터로도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안 뚫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양자 컴퓨터로는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뚫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는 공개키 방식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공개키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00에서 1000개 정도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큐비트 수백만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전한 큐비트 한 100개 정도를 통제할 수 있어야 이 암호 시스템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안전하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꿔야겠죠.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가 도입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격자 기반 암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점을 찍어서 어떤 점에 제일 가깝냐. 요건 양자 컴퓨터도 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항식 연립방정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역시 양자 컴퓨터조차도 뚫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기에 암호 체계만 바꾸면 되지 양자 컴퓨터가 온다고 해킹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안 기술도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에 대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양자컴 관련주 좀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통신주 쪽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자 암호 관련해서 기술 도입 중이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양자 암호는 또 양자 컴퓨터 기술과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SK텔레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양자 암호 부분에서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양자 컴퓨팅 기술이 많이 뒤처져 있지만 양자 암호 기술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양자키 분배와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양자키 분배라는 건 빛의 정보를 담아서 암호키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해킹하게 됐을 때는 암호 상태가 바뀌어버리고 또 해킹해서 이제 안전한 그 방어막이 자동으로 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해킹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고 추가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그리고 복합 구조의 난제를 이제 내는 것인데 역시 해킹에 강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바로 이 양자키 분배와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퀀텀 시리즈에 이 양자 암호 기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해킹이 안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국가 인프라라든지 글로벌 통신망 등에 이미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 중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양자 암호 부분의 선두주자라면 SK텔레콤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양자 암호 기술과 양자 컴퓨터 기술은 원리는 같지만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큐비트의 원리를 설명할 때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작은 자극이 와도 큐비트 승태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양자 암호 기술의 큐비트만 쓰면 끝입니다. 쉽게 말하면 큐비트 한두 개 정도만 통제할 수 있으면 양자 암호가 완성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한두 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물리적 큐비트 수백만 개, 거기서 논리적 큐비트 100개 이상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큐비트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양자 암호 시장이 양자 컴퓨터 시장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해킹을 방어하려면 꼭 양자 암호가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다항 방정식, 뭐 격자 무늬 이런 것들로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와도 양자 기술을 안 써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기술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앞서 미국이 1위라고 해주셨고 네. 중국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위로 따지면 한 5위 정도 5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기술 격차는 아직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미국이 1위, 말씀해 주신 중국이 2위, 그다음에 유럽과 일본이 한 3, 4위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2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IBM은 1000개 이상을 컨트롤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내년까지 50큐비트의 독자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역학도 결국은 수학이에요. 근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수학은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리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자 내성 암호 여기에서는 뭐 세계적인 수준을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035년까지 그 총 3조 원 규모의 민간 합동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4%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다라는 부분이고요. 1980억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30%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그 IT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언급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확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자 연구센터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뭐 연구센터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핵심 인력을 2,500명 정도 확보하기로 했고요. 미국의 양자 선도 기업과 공동 연구를 많이 추진하고 또 연구자도 파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의 벌어진 격차를 얼마나 빨리 메울 수 있냐, 요거에 따라서 국내 양자 기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 부분이 결정날 것 같고 지금 그 연세대학교 양자 컴퓨팅 센터에서 그 일반인 대상으로 전시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연세대학교 양자 컴퓨팅 센터에 한번 신청을 해보셔서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좀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재밌겠네요. 또 숫자에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향후 이제 정부에서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주 투자 전략,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 어쨌든 상용화는 오래 걸리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잡고 매매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조금씩 여유 자금을 모아간다. 이렇게 가시다가 적어도 한 1, 2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도주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IBM, 구글, MS 이런 업체기는 한데 이런 업체들은 뭐 양자 분야보다 다른 분야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빅테크를 묻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정통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두 기업, 리게팅 컴퓨터와 아이온큐 이 두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네. 우선 리게팅 컴퓨팅은 이제 모듈 형태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듈형으로 칩을 설계하고 있어서 이제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한국과도 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내 외적인 이제 협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초에 한 36큐피트 정도의 시스템을 현재 상용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탑픽으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미국 기업은 이제 아이온큐입니다. 여기 개인 투자자분께 약간 익숙한 종목인데 여기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는 대부분 그 초저온, 그러니까 270도 이하 정도에서 저온에서 하는 방식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아이온큐는 다른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온 트랩이라고 해서 원자를 전자기장에 가두고 레이저로 상태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존 방식 대비해서 속도는 느린데 안전해요. 근데 지금의 대세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온 트랩 방식이 대세가 된다. 그럼 아이온큐가 크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리게팅 컴퓨터가 쓰고 있는 방식이 대세예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투자할 때는 약간 균등하게 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종목 중에서는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초전도와 가속기 제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미세한 전기 신호로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국책과제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관련주라고 보면 이 양자의 하드웨어보다는 뭐 암호라든지 통신 그리고 반도체 기술 기반으로 주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게팅 컴퓨터라든지 뭐 아이온큐만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에서는 뭐 큐비트에 대한 전환이나 조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차피 양자 컴퓨터에도 반도체도 들어가니까 넓게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또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변주로 봤을 때 모비스가 제일 직접적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눌렸을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면 리게팅 컴퓨터나 아이온큐인데 두 종목 다 고점을 찍고 지금 30-40% 정도는 조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AI주의 순환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기가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부터 천천히 보시면 투자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장님과 양자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양자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도래한 미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양자시대를 맞이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국내 관심 종목도 잘 참고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면서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가 본격화됐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7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외환 보유액은 4,280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새 26억 달러 줄었다. 환율 급등 국면에서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과 환해지성 개입이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12월 평균 환율은 1,467원으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해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 보유액 중 유가증권 비중은 줄었고 예치금은 늘었다. 한은은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국제적 안정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네, 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또 보지 못했던 숫자를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밀리니까 사람들이 다 매수로 지금 접어들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코스피가 4,400포인트를 딱 하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현물 쪽에서는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도 콜옵션에 대한 매수세는 전혀 없었는데 선물지수 기준으로 대략 64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4,400포인트 하회하자마자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게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고요. 이유가 선물 쪽에서도 옵션 쪽에서도 안 들어왔으니까 아마도 기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한 메이저 주체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4,520포인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개장 전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모처럼 지금 조정이 찾아온 거죠. 조정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장중에 그것도 반짝 혹은 잠깐 하고 나온 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때 말 그대로 크게 시장이 또 한 번 오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지금과 같은 기세면 이번 달 안에 코스피 5,000포인트도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을 만한 반도체 그리고 로봇 좋게 보는 거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리포트한 게 나왔는데 CES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변화 양상이 AI 시스템 혹은 여기에 따른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수요가 완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변화가 적지 않게 있었으나 이게 하드웨어로 얼마나 빠른 시점에 도입이 될 것인가 그게 생각보다 지금 빨리 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추후 장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비 섹터에 대한 수요가 혹은 이쪽에 대한 기업 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제 ASML이 5%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부각시켰고요. 자동차는 테슬라의 실적 자체는 조금 아쉬운 게 있고 또 그 안에서 로봇, 옵티머스죠. 그 테슬라가 얼마 전에 옵티머스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술적인 난도가 생각보다 조금 있다. 거기에 자율성에 대한 정밀 제어 문제 이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쪽은 여전히 강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한번 만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머스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산업에 대한 혹은 여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인데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장 초반에 우주항공이 조금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 그렇다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가 역시나 시장 전체 분위기는 끌긴 끌 겁니다. 그 가운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 또한 적지 않게 계속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드문드문 고부가가치 산업군이라 할 수 있는 앞서 이야기한 우주항공도 그렇고 또 로봇 관련된 액추에이터 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올 한해 말 그대로 지난해보다도 더 큰 수준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흐름만 보면 네. 사실 참 좋은데 아쉬운 게 있다면 주위에 의외로 지금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제고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 설문조사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지난해 우리 증시 사실 참 좋았습니다. 그때 수익이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났을까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수익이 난 사람의 비중이 62%밖에 안 됩니다. 38%는 여전히 손실인 거죠. 그리고 이 62%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게 난 분은 저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겉으로는 잘 가는 듯 하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네. 투자 수익률은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큽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전에 마이크론이 보여주었던 실적을 감안하면 목표 주가 지금 16만 원이 아니라 18만 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가 5,000포인트까지 가는 것은 우선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분위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은 대형주가 이끌어주는 흐름이고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준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 1%대 강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4,520포인트까지 뛰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이 오늘 출발은 조금 더 강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전환한 후로 약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그래도 낙폭 크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6%대 급등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물량 좀 빠져나갔지만 개인과 기관이 받쳐주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하면서 외국인 3천억 원대 매도 우위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6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정말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은 4,520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인데 이제는 증권가에서 6,000피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코스피가 6,0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마감 현황은 어떤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지금 장 마감 현황 보시면 SK하이닉스는 무려 4% 넘게 튀어오르면서 마감에 성공했고요. 72만 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0.58%가량 상승하면서 오늘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붙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CES 2016에서 HBM4 16단을 최초로 공개한다라는 소식도 매수세를 자극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각각 1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은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업종이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이 스페이스X 관련돼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한 것이 선제적인 투자가 굉장히 큰 실적의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스페이스X 테마가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우주항공 섹터의 상승을 이끌어줬고요. 또 우주항공청이 약 1조 원가량을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 항공 우주 시대를 연다는 점도 섹터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9% 넘게 튀어오르며 마감했고요. LRG 넥스원도 5.66%가량 상승, 하나시스템도 4% 넘게 급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조선주도 좋았는데 조선주 안에서 HD 현대그룹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HD 한국조선해양이 LNG선 4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조 5천억가량의 수주 소식을 알렸는데 이와 함께 HD 현대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크게 튀어올랐고요. HD 현대중공업 7%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3% 넘게 강세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에셋증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 선제 투자 모멘텀 안고 12%가량 급등 마감에 성공했고요. 오늘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마감해줬는데 일단 한국투자금융도 4% 넘게 상승, 키움증권도 약 7%가량 오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좀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33만 원까지 오르면서 8%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틀란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CES 2016에서 최초로 공개하면서 모멘텀이 붙었는데 오름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1%가량 상승 마감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된 이 모멘텀이 강하게 붙으면서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많이 빠지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로보티즈, SPG 그리고 클로봇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조금 좋았던 종목이 D&D 파마텍인데 장중에 5% 넘게 오르기도 했거든요. D&D 파마텍은 먹는 비만약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 먹는 위고비정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먹는 비만약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해서 임상 발표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3.41%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도 반도체 투톱의 강세와 함께 다시금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크게 붙지는 않았고 혼조세 장세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지수와 수급 마감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신민현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새해 첫 화요일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로 결국 마감 지었네요. 4,525.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 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955.97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은 1%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3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타나나 싶었는데요. 장중에 강하게 다시 튀어오르려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장중 저점은 4,395포인트 선이었고요. 결국에는 4,525까지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와 오늘 정반대 흐름을 좀 그렸습니다. 출발이 양호했었는데 결국 장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로 약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저점은 950포인트 선이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좀 빠져나갔습니다. 기관은 소폭의 매도 우위였고요. 외국인은 6,300억 원가량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물량 좀 받아가면서 6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 좀 덜어내는 모습. 기관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소폭의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개인은 3,821억 원의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상위권에 올라왔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서 3거래일 연속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준 한미 반도체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차의 흐름도 돋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미국 CES에서 새로운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구글과의 협력 소식을 전하면서 장중에 33만 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D&D 파마텍, 삼천당 제약, HLB와 같은 제약 바이오주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D&D 파마텍 앞서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HPSP 그리고 PSK 같은 반도체 장비단 종목들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열사 안에서 새로운 수주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올해에도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 받아갑니다. 오늘 장중에 막판에도 고점을 다시 쓰는 모습으로 55만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어서 기관에도 1위에 올라왔고요. 한국항공우주,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이 쌓아가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초 흐름 굉장히 좋은데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까지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3%대 오름세를 장중에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단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눈에 띄고요. 스페이스 X 테마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기관의 순매수세 연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마리서치 그리고 오스코텍 기관의 순매수세 받아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고요. 또 기관이 사랑하는 반도체주 ISC 연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10거래일 연속 기관의 선택을 받아가는 ISC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요, 네이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사태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 커머스 쪽에서 새해 맞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또 보안을 강화해 나가면서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족의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온 상황. 오늘 장중에 26만 2,5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4.21%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에 딱 턱걸이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시장 포인트 3가지 정리했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520선까지 넘어서며 마감에 성공한 코스피인데요. 오늘 파이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3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CES 2016입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이 아틀라스 공개와 함께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최초 공개했고 28년도부터 이 미국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이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그래도 종가를 1% 넘게 상승 마감에 성공하긴 했지만 오름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점은 아쉽지만요. 그래도 이 로봇, 피지컬 AI 분야의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차세대 GPU 루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빈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다음 세대의 GPU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의 HBM4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CES 2016에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HBM4 16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루빈에 들어가는 HBM4는 12단인데요. 이 12단보다 더 차세대 HBM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72만 원 선을 넘어섰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시죠. 두 번째 포인트는 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2026년 들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넘어서고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9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이 화랑기를 맞으면서 오늘 증권주들이 일제히 튀어 올랐고요. 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의 선제 투자가 부각되면서 오늘 12%가량 튀어오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증권이 2천억가량을 스페이스 X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기업 가치가 1조 3천억 원가량으로 지금 4분기에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증권의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K-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가 정말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우주항공청이 민간주도 사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밝혔는데요. 약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량 예산이 늘어났고 민간주도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미국 우주발사체 열공정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 섹터의 매수세를 크게 자극해줬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3가지 짚어봤습니다. 네, 파이널 포인트까지 짚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투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수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부담되기는 한데 왠지 더 즐거운 거죠. 계속해서 지금 갈 것 같으니까. 참고로 내일은 옵션 만기 하루 전입니다.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가 있는 그 주에는 하루 정도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게 파생상품 시장에 있는 옵션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컸죠.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 가운데 목요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내심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정도 증가한 18조 7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을 한 2조 이상 상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아마 이것도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마이크론이 잘 나왔고 삼성전자가 잘 나왔는데 그 이후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주까지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시장은 추가적인 시장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점에서 당장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과 오늘 두 기업의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니까 바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혹시나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혹시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닌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베팅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네. 이번 목요일 잠정 발표 이후 세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분기에도 딱 그랬습니다. 세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산업과 최근에 보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장이 단기간에 꺾일 만한 그런 산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일 혹시나 두 기업이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업종 내의 이슈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뉴로메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로봇이 굉장히 좋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 괜찮긴 하지만 그 아래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감속기나 혹은 액추에이터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 그리고 클로버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에 비해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의 그 양이 최소 6배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정밀해지면 질수록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이제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로봇 쪽이 36% 정도이고요. 자동화 솔루션과 용역 부분이 60%입니다. 이 비중이 조금씩 변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 휴머노이드 로봇이 역시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로봇이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물론 아직은 조금 먼 미래긴 합니다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 기업의 생산 라인에 공정이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이 늘어나게 되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수요처가 생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아쉽습니다. 뭐 뉴로메카뿐만이 아니라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그렇죠. 예전부터 영업이익을 턴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쉽게 안 돼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대략 185억 원 정도 오히려 영업 손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보여지나 그래도 올해는 이 적자폭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이는 행보도 지금 괜찮습니다. 지난 9일에는 자회사 로볼루션과 함께 정부가 지금 발표한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핵심은 액추에이터의 자체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B2B 제품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대기업입니다. 포스코 전기 강판 시험편 가공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뭐 강판이라든지 이런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 공장이 꽤나 많이 위험하죠. 거기에 로봇이 투입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의 증대와 함께 위험 요인의 제거가 얼마나 괜찮아지는가 이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전기 강판의 시한편 절단과 이송, 마킹 분류 시스템 원활하게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포스코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현장에 로봇을 배치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 등 여러 가지 철강 기업들에게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기회로 작용하고 이러한 흐름이 주가에는 시간을 두고 역시나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유로메카 목표 가격은 37,5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2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시장 성장세 바라보면서 뉴로메카를 또 집중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7,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현재 애프터마켓, 넥스트레이드 마켓에서 32,7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여쭤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약간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곧 기회,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은 곧 기회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2시에 더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